사회계약론의 한계라고나 할까? 아니면 약점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계약론의 한계는 그 가정과 전제에 허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경험적 가설을 세우기 위하여 자연상태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홉스의 자연상태에서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거 잘 따져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개인들이 서로를 향해 투쟁을 한다는 건데, 만일 개인이 전적으로 홀로 고립된 존재라면 거기에 왜 갈등이 있어야 할까요? 달아날 공간도 자유도 넉넉하지 않은가요? 왜 달아나지 않고 대들어서 피를 본다?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지켜야 할 것도 없고 이겨서 굳이 얻어낼 명성도, 이를 체면 같은 복잡한 동기도 없는데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예나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자랑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가 만들어진 다음에나 나올 법한 심리상태죠. 두 번째 약점은 자연상태의 실제성, 그리고 사회를 존재하도록 하였다는 원시적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시간에 중세시대의 봉건적 군주와 가신 사이의 계약이라든가 메이플라워, 서약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이걸 최초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서사적으로 설명하는 루소조차도 이건 단지 추론일 뿐이며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러면서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하면서 슬쩍 한 발 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은 유용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계약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은 공동체의 헌정, 헌법질서,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사회를 연구하는 합리적 기준점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걸 활용하여 정의의 원칙을 나름대로 정리한 사람이 존 롤스죠.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을 통해 정돈된 사회란 공통된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따라 자연상태는 하나의 가정으로 남겨놓고 절차로서의 정의론 정립을 시도했었죠. 롤스는 정의론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인 원초적 지위라는 개념 설정 과정에서 자연상태의 서사적 설명을 과감히 젖혀둡니다. 대신 그는 사회계약에서 차용한 비유로서 하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회계약에서 설명되는 실제는 사실로서의 실제가 아니라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실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사회적 이성에 비춰진 실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회계약론이 사회에 대한 설명,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널드 드워킨 같은 사람은 합리적이며 건전한 의지를 지닌 개인들이 정치적 공동체에서 윤리적 내지 도덕적 신념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부딪히게 되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강제력 있는 국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는데요. 드워킨에 따르면 각자가 자신의 신념대로 이행하기를 국가에 요구한다면 국가는 칸트의 말대로 정치적 바벨탑이 되어 파괴될 것이므로 해답은 서로 공유하기에 충분한 순수한 정치 원리들을 모아서 이 원리들에 기반한 헌법 질서, 헌정 체제를 그려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회계약은 드워킨이 말하는 중첩적 합의에 포함시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적어도 합리적이라면 이 헌정 원리가 중첩적 합의 내에 포함된다고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 일반적인 윤리, 종교 및 개인적 도덕적 신념들은 서로 다르더라도 이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안 된다고 배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 공통의 원리들에 따라 조직된 사회의 기본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각자가 똑같은 정의 원리들을 승인하고 신봉한다는 의미에서 정돈된 사회, 즉 정치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권리 및 자유와 같은 구조적 결과물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잣대로서의 사회계약론이 갖는 기능,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사회계약은 구성원들을 서로 묶어주는 하나의 끈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은 단순한 자연상태에서의 탈출을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그 필요에 관한 공유된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즉 구체적인 정치적 결정들에 따라 재분배하고자 하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계약은 일종의 도덕적 유대가 되고, 이 계약을 중심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운이 좋은 사람들과 불운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연결됩니다. 이쪽 끝에는 이 사람이, 저쪽 끝에는 그 누군가,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 과정에 역사문 하종교 언어 등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연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이클 왈저는 이 연대 내지 연합이 더 친밀하고 포용적일수록 더욱 더 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공적 부조인 안전과 복지의 영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적 부조의 대상이 유동적이며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사회계약의 유대성을 보다 잘 실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면 당사자들이 거기에 따른 자기 몫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계약에서도 당사자들이 얼마나 자기 몫을 잘 누리느냐. 다시 말해 정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계약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즉 계약 당사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단 사회계약에서 추구해야 할 정의의 원리는 자명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지키려던 권리, 즉 이를 위해 다른 권리와 이익, 편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권리들이 사회계약에 의해 침해된다면 그 계약은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에 참여함으로 인해 참여하기 전보다 내 몫을 더 뺏겨서는 안 된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특정한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구성원 일부의 정치적 소외와 열세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사회계약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당초 사회계약을 주창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라는 관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각자가 책임 대신 권리, 자기 몫만 주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관념 속에 자연스럽게 나도 그 계약 속에 묶인다는 것이 전제가 되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서의 무한한 자유와 방종을 추구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죠. 왜냐하면 그런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안전과 복지 대신에 자기가 내놓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세상에 이런 계약은 없죠. 사회계약에서의 개인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에 대한 요구와 권위에 의한 제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정의의 출발은 권위가 얼마나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그 제한의 한계는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떼어놓을 수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